일본이 조선을 먹어서 우리가 36년간 일제 식민치하에 고초를 겪게 됩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지 조선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 고종 황제가 다급해집니다. 큰일 났구나. 러시아가 이기든 일본이 이기든 망할 판이니 방법은 하나. 조선의 힘으로 조선을 지킬 수가 없어요. 러시아, 일본보다 강한 나라가 러시아가 이기든 일본이 이기든 상관없이 조선을 보호해줘야만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럼 러시아하고 일본보다 강한 나라, 딱 한 나라?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조선의 독립과 안전을 지켜주면 조선이 망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고종 황제가 급히 미국에 보낼 특사를 찾습니다. 미국 가갖고 외교를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종 황제가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영어 누가 제일 잘하냐?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영어 하면 조선 팔도에 이승만이 으뜸입니다. 걔 요즘 뭐해? 지금 깜빵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풀어줘. 영어를 잘하는 바람에 죄수가 하루아침에 외교관이 됩니다. 그래서 5년 7개월 만에 이승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러 갔다가 오히려 살아서 외교관이 됩니다. 고종 황제의 친서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요. 조선의 멸망을 막기 위한 외교 활동을 펼칩니다. 하지만 이미 나라가 멸망하는 게 결정이 돼서 청년 이승만의 외교 활동 정도 갖고 나라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외교 활동은 결실 없이 끝나고 이승만은 미국에 그대로 눌러 앉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승만의 박사학위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1910년, 지금부터 105년 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사진 봐도 근사하죠? 흑백이긴 하지만 요즘 찍었다 그래도 괜찮겠죠? 그 연세가 드신 모습 봐도 멋지지만 젊은 이승만은 상당히 미남이었습니다. 1905년부터 이승만이 미국 유학 생활을 시작해요.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하버드 대학원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 결국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로 아이비리그의 명문대학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가 됩니다. 이승만이 공부한 세 학교에 공통점이 있어요. 조지 워싱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졸업했습니다. 하버드, 존 F 케네디,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 오바마가 졸업했어요. 그가 현재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의 먼 후배예요. 우리가 선배 국가입니다. 세 번째 프린스턴 대학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졸업했어요. 이승만이 공부한 세 학교는 첫째,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드는 명문대학. 둘째, 수많은 정치인, 사회 지도자 뿐만 아니고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을 배출한 유서 깊은 명문대학입니다. 지난 2014년 전 세계 명문대학 랭킹이 발표됐습니다. 서울대학이 31등 했어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서울대학이 800등이었습니다. 그 서울대학이 31등을 했으니 아주 랭킹이 많이 올라갔다고 우리 언론에서 막 보도를 했어요. 근데 2014년 작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대학 랭킹 1위 어디냐면 이승만이 박사학위 받은 프린스턴 대학교예요. 전 세계 대학 랭킹 2위 어디냐면 이승만이 석사 받은 하버드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박사 받았다 그래도 세계적인 학벌입니다. 근데 이승만은 한국 최초가 아닙니다.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 최초로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승만 정도의 학벌을 가지려면요, 그 당시 미국의 웬만한 도시에는 이승만이 졸업한 학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마친 사람이 아예 없어요. 한 명도. 뉴욕 같은 대도시 가면 이승만이랑 똑같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그저 몇 명 있을 정도의 서너 명? 이승만하고 똑같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1년에 등록금 지금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하는 미국 최고 명문 사립고등학교 수석 졸업생이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박사까지 이승만이랑 똑같은 학벌을 가졌어요. 그 학생, 미국 최고 비싼 명문 사립고등학교 수석 졸업생이 이승만이랑 똑같은 졸업장을 따는데
걸린 시간이 12년이에요. 근데 그건 미국 학생이거든요. 이승만은 영어 학원, 영어 사전도 없던 시절에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온 거예요. 한국이 아니죠. 조선 사람이죠. 명확하게 말하면. 근데 똑같은 과정을 마치는데 이승만이 5년 만에 끝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해도요, 아무리 빨리 해도 10년 걸려요. 명문대학이 아니라 그냥 우리 동네 가까운데, 여기서는 이 동네 가까운데 가면 서울대학이죠. 말이 좀 안 되는데, 그냥 저 시골에서 우리 동네 가까운데 명문대학 아닌데 가도 박사 따려면 10년 걸립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공부해도요. 조선 사람이 미국에서 동양 최초로 국제법 박사가 됐는데 학사, 석사, 박사를 5년 만에 끝냈어요. 이게 지금도 깨지지 않는 세계 신기록입니다. 그 명문대학 과정을 제일 빨리 끝낸, 100년이 지나도 깨지지 않는 아주 최고 기록을 남겼어요. 학문적으로 이승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 1910년 조선이 멸망할 때 쓴 박사학위 논문 전시중립론인데요. 이 논문 얘기를 해도 한참 해야 돼요. 굉장히 오늘날 국제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논문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한 가지에만 소개하면요.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국회의원 대상으로 연설할 때 이 논문을 인용해요. 닥터 승만리의 연구에 의하면, 그러면서 국제법상 이렇다 얘기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냥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미국의 지도자, 의회 의원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한국 학자의 논문을 인용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가 이승만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인용할 만큼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수준. 이때 이승만이 쓴 논문이 지금 국제법의 기초가 됐습니다. 이승만 학자로서도 우리 민족의 최고 성취를 이룬 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인 최초의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니까요. 이승만이 대학 졸업했을 때 갈 데가 많았어요. 대학 교수 하고 싶으셨으면 아마 황인종 최초로 미국 명문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승만은 그 모든 좋은 길을 다 뿌리쳐요. 그리고 기약 없는 위험한 가난하고 외로운 독립투사의 길에 뛰어듭니다. 그 최고의 학력과 그가 벌어들일 수 있었던 모든 수입, 시간을 오로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에 바치게 되죠. 그래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분인데요. 5000년 우리 역사상 가장 가난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승만 박사 이화장 유품이 있는데 보면요. 입으시던 내복, 속옷을 수십 군데를 꼬맸어요. 여러분 러닝셔츠 꼬매 입고 계신 분 계세요 지금 혹시? 팬티 내복 꼬매서 입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승만 박사 내복이 보면은 누더기예요. 누더기. 수십 번 꼬매 수십 번. 그 생신날 하루 종일 드신 음식이 사과 한 알. 또 보통 일주일에 한 3끼, 많을 때는 3일을요. 식사를 1분 이내에 끝내요. 어떻게 식사를 1분 이내에 끝낼까요? 운전하시면서 한 손으로 핸들 잡고 한 손으로 식사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컵에다가 날계란을 딱 풀어요. 그럼 식초를 붓습니다. 그럼 식초를 부은 날계란은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마실 수 있잖아요. 식사 시간을 1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시간을 아끼시고 돈을 아끼셔갖고 그 돈과 시간을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데 쏟아 부으시죠. 근데 후대 영양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날계란에다가 식초를 타서 먹으면 그게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그렇게 드셨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91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이 독립투쟁을 하고 있을 때 1919년 제가 오후에 말씀드렸던 3.1운동이 터지죠. 우리 조선도 이제 정부가 있어야 된다. 3.1운동이 끝나고 상해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1919년 그때 한국 나이로 45세였던 이승만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죠. 위에 글자가 안 보이는데 이쪽부터 보면 대통령 리승만 이렇게 글자가 보이죠. 상해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민족의 최고 지도자로 학자였고 또 설교자였고 계몽운동가였던 이승만이 여전히 학자이고 교육자이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인
정치가의 길에 뛰어듭니다. 독립운동을 지도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죠. 이승만의 독립운동 방법 외교론입니다. 이거 갖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따지죠. 김일성이는 만주벌파에서 총 들고 눈보라 비바람을 견디면서 독립투쟁했는데 이승만이는 미국에서 캬바레나 다니면서 바람이나 피면서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살면서 외교한다고 실치 현아 나불거리면서 그렇게 사치스럽게 지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역사를 왜곡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승만은 정말 가난하고 고생하시면서 나라 위해서 독립운동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화끈하게 독립운동 하려면 총 들고 싸우지 왜 외교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나라 독립군이 제일 강했을 때 독립군 숫자가 3,000명을 넘은 적이 없어요. 이 3,000명이 뭐 들고 싸웠냐면 작대기 들고 싸웠어요. 총이 없어갖고. 일본은 전성기에 700만 대군이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이 있었고 전투기가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작대기 든 3,000명이 항공모함 타고 전투기로 폭격하면서 오는 700만 명을 싸워서 물리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나라를 사랑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이승만이 왜 외교했느냐? 간단합니다. 우리 힘으로 일본 물리치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이유, 일본의 정책은요, 만약 독립군이 나타나 일본놈 하나를 땅 쐈어요. 일본 사람 하나가 죽으면 일본의 정책은 그 주변에 있는 조선 사람 100명을 죽였어요. 집을 다 불태우고 여자들 강간하고 100명을 죽였어요. 그럼 우리 독립군들이 있는 힘을 다해갖고 일본놈 10,000명을 죽이면 우리 백성 100만 명이 죽습니다. 이게 과연 지혜로운 방법이겠느냐? 이승만은 하나님이 독립을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는 하나님이 독립을 주실 때까지 먼저 한 사람이라도 우리 민족의 생명을 보존해야죠. 다 죽고 100만 명씩 학살당하고 그 다음에 독립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우리가 일본놈 한 놈을 죽이면 일본놈이 우리 조선 백성 100명을 죽이는데 우리 힘이 없어서 100명을 못 지키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3,000명이 700만 명을 이길 수도 없고 설령 이기기 위해서 싸운다 그래도 우리 조선 백성이 더 많이 학살당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이런 식으로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그 방법은 뭐냐? 우리가 힘이 없으면 힘센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다가 일본을 물리치면 된다. 그게 외교죠.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승만이 선택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힘을 빌려서 미국이 일본과 싸워 일본을 물리친 다음에 그 미국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을 건국한다. 이게 이승만의 기본 생각이었어요. 문제는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해서 미국이 일본을 이긴 다음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할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미국과 일본은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1908년에 미일 협상을 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협상을 해갖고 우리 두 나라가 아주 친하게 지내자. 미국과 일본이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생각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였죠. 근데 그때 이승만은 동요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글을 썼어요. 논미일 협상. 미국과 일본이 지금 잘 지내는 것처럼 평화 무도를 하고 협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미일 간의 관계를 정돈시킬 것은 붓이 아니요 칼인 줄 믿는 바며. 미국과 일본이 서로 붓을 끄적거리면서 평화롭게 지낸다 그러는데 미국과 일본은 붓을 끄적거리고 협상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칼 들고 한판 전쟁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승만이 예측한 거예요. 역사를. 20세기는 태평양 시대라. 이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때만 해도 문명의 중심이 대서양이었거든요. 지금은 대서양 유럽 중심이지만 앞으로 20세기, 21세기가 되면 태평양,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지가 된다. 1908년에 이승만이 이 글을 썼어요. 이 당시 태평양, 아시아는 전부 식민지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이승만이 이 글을 쓴 지 벌써 107년이 지났는데 지금 평가해보면 이 말대로 됐어요.
미국의 정책이, 오바마의 정책이 뭐죠? 피봇 투 아시아. 미국 외교의 중심을 아시아로 옮긴다.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미국 정책이 지금 옮겨오고 있어요.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세 나라, 중국, 일본, 한국, 3국의 경제력을 다 합치면 세계에서 제일 커요. 세계 최고의 경제 지역이 한반도 주면 한국 세계 10위권, 일본 세계 3위, 중국 세계 2위. 세 나라 경제력을 합치면요, 유럽보다 크고 미국보다 커요. 20세기는 태평양 시대라. 이승만의 예언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태평양 시대가 오면 이 중요한 태평양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동서 양편의 두 나라, 태평양 동쪽에 미국, 서쪽에 일본, 이 두 나라가 태평양의 패권을 놓고 새로 일어남에 각각 세력을 확장하여 칼 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사이좋게 지낸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건 다 쇼다. 결국은 미국과 일본은 전쟁을 한판 치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게 동양 최초의 프린스턴 대학 국제법 박사 이승만이 세계 정치를 본 판단이었어요. 근데 이승만이 이 얘기를 할 때 미국과 일본이 사이가 좋게 지내요. 그 이승만 말이 다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승만은 사실은 1900년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부터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1900년에 벌써 미국, 조금 있으면 일본이 조선을 삼키고 만주를 치고 중국까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태평양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친다. 1900년 25살 때 이승만은 이미 미국과 일본의 전쟁을 예언해요. 천재였던 거죠. 근데 그걸 그냥 말로만 하고 그래 그냥 몇 개 흔적을 남겼다가 미국 가서 세계 최고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감옥에서 내가 깨달은 통찰력이 맞다. 확신을 갖고 1908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요. 결국 미국과 일본은 전쟁할 수밖에 없다. 요 판단을 기본으로 깔고 요거를 논리로 해서 이승만이 미국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설득하느냐? 우리 코리아는 5000년 동안 997번 침략당한 진짜 불쌍한 나라입니다. 지금 일본 놈들한테 나라 뺏겨갖고 아주 비실비실거리고 형편없으니 제발 불쌍한 코리아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굽신대지 않았어요. 이승만의 장점은 항상 자신만만했어요. 미국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도 항상 당당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면 한국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인을 살리면 그만큼 미국인이 살아난다. 이런 거 한국말로 배째라고 그러죠. 배째라. 니들이 우리 안 도와주면 큰일 나. 그러니까 니네 미국이 한국 안 도와줬다간 큰 코 다쳐. 그 무슨 얘기냐면요. 이승만의 논리는 이거예요. 언젠가는 일본이 점점 강해져서 미국을 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기다리면 일본이 미국을 쳐서 죄 없는 미국 젊은이들 수십만 명이 죽게 돼요. 미국 너네 내 얘기 잘 들어봐. 조금 있으면 미국이 너네 나라 칠 거거든? 그럼 니네 미국의 아들들 수십만 명이 죽어. 그 수십만 명 살려주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게 뭐냐면 지금 한국을 도와주면 돼. 한국을 독립시키면 돼. 그럼 용맹한 한국이 너네 미국 대신해서 일본 막아줄게. 우리 한국이 일본과 싸워주면 한국이 일본의 세력을 저지하면 일본이 한반도에서 딱 막혀서 미국을 치지 못할 거고 그러면 미국의 아들들 수십만 명의 생명을 살리게 돼. 곧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것은 미국이 미국을 돕는 것이고 미국이 한국을 살려주는 것은 미국이 미국을 살려주는 것이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아, 이게 복잡한 프린스턴 국제법 박사의 머리에서 나온 심오한 이론이에요. 결론은 뭐냐? 언젠가 미국이 일본 친다. 그때 당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한국을 독립시켜주면 한국이 일본을 막는다. 그럼 일본이 미국을 못 친다. 결과적으로 한국 독립시켜주는 게 미국의 이익이다. 미국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왜? 첫째, 아니 미국이 저 조그만 섬나라가 어떻게 강한 미국을 치겠어요? 일본이 조그만 섬나라가? 야, 저렇게 쬐끄만 섬나라가 어떻게 미국을 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아니 우리 미국 말을 제일 잘 듣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 놈들이 아주 미국한테 간사하게 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일본을 철떡같이 믿었어요. 저 착한 미국을 저 이승만이라는 악당 놈이 자기네 나라 코리아 독립시키려고 착한 일본을 헐뜯는다. 사이 좋은 미국과 일본 사이를 이간질시킨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승만에게 별명을 붙입니다. 독립에 미친 노인네, 늙은 악당. 그 이승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 50개조 안 간 데가 없어요. 미국 대도시 가서 미국 사람들 만날 때마다 호소해요. 지금 빨리 한국을 독립시키지 않으면 일본이 점점 커져서 일본인의 손에 당신들 아들들 다 죽게 된다. 이승만이 이렇게 연설한 미국 사람들이 물러가라. 저 헛소리하는 미친놈이 다 있다. 야유를 퍼부어요. 그럼 기가 죽겠죠? 기가 죽고 집에 와요. 집에 와서 뭐 했을까요? 다시 성경을 읽어요. 기도해요. 성경 읽고 기도해보면 그게 맞아요. 분명히 미국과 일본은 전쟁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날 또 나가요. 조금 있으면 일본이 미국을 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한국을 도와주셔야 미국이 안전합니다. 사람들이 또 별 미친놈 다 보겠다. 그럼 또 집에 돌아가요. 다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또 용기가 생겨요. 이 방법만으로만 우리 민족이 독립할 수 있다. 대한민국 세우려면 결국 전쟁은 나게 된다. 하나님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 다음날 또 외쳐요. 야유받아요. 이 짓을 40년 동안 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의 전쟁,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어요. 이승만이 한 40년쯤 이 소리를 하고 다니다가 1939년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이요, 세간살이 다 정리해서 워싱턴으로 왔어요. 워싱턴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도서관들이 있었겠죠. 지금이야 뭐 인터넷으로 자료 다운받을 수 있지만 그땐 책을 쓰려면 좋은 도서관 옆으로 가야 돼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서관 옆에서 이승만이 1년 동안 책을 써요. 이승만이 1939년 12월부터 1940년 12월까지 1년 동안 쓴 책이 1941년 6월 뉴욕에서 출판이 돼요. 영어로 쓴 책. 제목이 Japan Inside Out. 이승만이 40년 동안 외쳤던 메시지를 책으로 낸 거예요. Japan, 일본의 Inside. Inside는 이 안에 있다는 얘기죠. 감추어진 실체, 일본의 정체를 out, 폭로한다. 일본이란 지도가 있죠. 밑에 저자 싱만 리. 이승만이 영어로 쓴 책. 부제가 The Challenge of Today. 오늘날 기독교 문명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 심각한 위협, 이런 뜻이에요. 이 페이지의 1장을 딱 열면 내용은 뭐냐면 이제 곧 일본이 미국을 친다. 전쟁 난다.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이 책의 1장을 딱 피면 일본은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그 1장의 제목이 뭐냐면 일본의 종교. 이게 이승만의 천재성이에요. 이승만은 세상을 영적으로 봤어요. 어떻게 봤다고요? 영적으로. 이승만은 세상을 성경적으로 봤어요. 어떻게 봤다고요? 이승만이 50년 앞을 내다볼 수 있었던 이유 간단해요. 성경적으로 봤기 때문에. 일본이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느냐? 내가 왜 일본을 전쟁 일으키는 나쁜 놈들이라고 지금 비난하느냐? 1장, 일본의 종교. 2000년 동안 일본이 믿어왔던 종교를 쫙 분석한 그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종교학 논문이에요. 일본의 종교가 뭐냐? 신토이즘. 인간을 신으로 숭배. 이건 우상 숭배다. 그럼 일본의 우상 어떤 우상이냐? 사무라이 문화잖아요. 사무라이가 뭐죠? 칼 들고 사람 죽이는 겁니다. 왜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렸잖아요. 귀신이 막 발광하면요 칼로 몸을 상해요. 사람들이 쇠사슬로 막 묶었는데 귀신이 쇠사슬을 끊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한 귀신 들린 행동을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승만이 이 책 1장에서 한 얘기예요. 일본인들은 2000년 동안 전쟁하고 사람 죽이는 거, 영적으로 말하면 죽음의 영, 전쟁의 영, 살인의 영, 사람 죽이는 종교, 신토이즘 우상 숭배를 해왔기 때문에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일본인은 8천만 일본인이 살인 기계가 되어서 죽음 귀신에 사로잡혔으니까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영적으로 봤어요. 그 이승만이 보통 정치인 외교가가 아니라는 거지. 먼저 이분이 신앙인이라는 얘기죠. 영적으로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책의 가운데 6장과 7장. 그러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은 알래스카를 치거나 태평양을 가로질러 하와이를 기습공격하게 될 것이다. 곧 일본이 미국을 친다. 어디를 치느냐? 알래스카 아니면 하와이다. 이 책이 중간에 나와요. 이 책의 맨 마지막 13장. 그럼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거냐? 이승만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영국이 연합군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예언해요. 기독교 문명국, 기독교 문명국, 기독교 연합군은 침략자 일본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결국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다. 미국이 아니야. 연합군이야. 연합군을 이뤄서 싸운다는 걸 예언을 해요. 기독교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기독교 연합군이 침략자 일본을 그들이 살던 섬으로 돌려보내는 그때 전 세계는 일본에게 가장 먼저 짓밟혔지만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은 위대하고 용맹한 민족의 찬란한 부활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민족, 그 국가는 어디냐?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My country, Korea. 내 조국, 한국이다. 침략자 일본이 패망당하는 그날 한국은 다시 한번 부활하여 다시 한번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전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책이 딱 끝나요. 자, 이 책이 1941년 6월에 출판되니까 미국의 지식인 사회에서는 이미 이승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식인들이 저 책을 사서 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최고의 작가가 있어요. 이 책이 1941년에 나왔는데 그 작가가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이면 문학가 최고의 영광이죠? 노벨 문학상 받은 지 3년 지났으니까 노벨 문학상 받고 세계적으로 막 유명해져서 미국 최고, 세계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던 작가가 있습니다. 여류 작가 펄 벅이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죠, 여러분? 펄 벅이 쓴 소설 뭐가 있죠? 돼지. 그 주인공 이름이 왕룽. 진짜로 읽어보셨네. 보통 돼지만 알고 왕룽은 모르는데 그 왕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이 펄벅 여사 아버님이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돼지라는 소설이 중국을 배경으로 했죠. 그래서 중국 남자가 뭐 부인이 2명이고 하여간 뭐 해서 되게 재밌는데 요 펄벅 여사가 자기 아버지를 따라 청소년 시절에 평양에 왔다 갔어요. 평양에 와서 보고 야, 동양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다. 펄벅 여사가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청소년기에 한국 왔다 갔기 때문에. 이 펄벅 여사가 이순신이 아니죠. 이승만의, 제가 이순신 장군 강의도 하거든요. 맨날 헷갈려요. 그래갖고 이승만이 명량대첩에서 막 사람들이 막 웃고 헷갈리는데, 예. 이승만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이 펄벅 여사가 이승만의 책이 나오자마자 읽었어요. 영어로 된 책을. 그리고 펄벅 여사의 남편이 발행하는 잡지가 월간 아시아라는 잡지가 있어요. 아시아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아시아가 어떤 지역인지 소개하는 그 여행 전문 잡지 뭐 비슷한 거, 여행 문화 잡지였는데요. 그 자기 남편이 발행하는 아시아라는 잡지에 이승만의 책을 읽고 1941년 9월에 노벨 문학상 받은 펄벅 여사가 서평을 써요. 뭐라고 썼냐면 첫 문장이 이거예요. It is a terrifying book. terrifying, 여기서 테러라는 말이 나왔죠. 테러. 사람 죽이는 테러.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오싹한, 이거는 이 책을 읽은 소감 한마디로 무서운 책이다. 왜 무서운 책이냐? 읽어보니까 이승만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다 맞는 사실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사실이 뭐죠? 일본이 전쟁 일으킨대요. 아니 그럼 이 책에 틀린 게 없는데 이 책의 내용이 다 맞다면, 아니 내가 애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우리 아들들이 전쟁 나가 수십만이 죽어야 돼요. 이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무서운 얘기죠. 이 책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무섭다. 그 책의 내용을 쭉 쓰고 느낀 점을 쓰나요? 마지막
거듭 말하지만 나는 이것이 진실임을 두려워한다. 이승만의 말처럼 지금 전쟁이 날 것 같다. 너무 무섭다. 라고 노벨상 받은 펄벅 여사가 글을 썼는데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승만을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이승만이 책을 쓰고 정확하게 6개월이 지난 1941년 12월 8일 미국 고등학교에서는요, 역사 가르칠 때 미국 대통령의 연설하는 모습을 틀어줘요. 미국 고등학교에서 반드시 틀어주는 연설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떨리는 목소리를 이렇게 연설해요. 어제 1941년 12월 7일은 우리 미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날입니다. 그렇게 연설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승만이 뭐라 그랬냐면 일본이 알래스카를 치거나 태평양을 가로질러 하와이를 기습공격할 것이다. 이승만이 책에 쓰고 딱 6개월 만에 정확하게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공격했어요. 단 하루의 전투에 하와이를 지키고 있었던 미국 최정예 해병대 5,030명이 죽어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승만이 뭐라 그랬냐면 1908년에 태평양 동서 양편의 두 세력이 일어나 태평양의 패권을 두고 싸운다. 예언한 지 정확하게 한 40년 만에 이승만이 말한 그대로 태평양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 일본이 싸우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어요. 진주만 기습공격 하루 만에 미 해병대 5,030명이 죽고 태평양 전쟁 때문에 미국 젊은이 30만 명이 일본인에 의해서 죽게 돼요. 이승만이 40년 동안 뭐라 그랬냐면 한국을 독립시키지 않으면 일본을 내버려 두면 일본인의 손에 미국의 아들들 수십만이 죽게 된다. 미친 사람 소리 들으면서 외쳤는데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승만에게 새로운 별명이 붙습니다. 이승만은 20세기의 예언자다. 그 별명을 누가 붙여주냐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퍼스트 레이디 한 분이었던 그 엘리노 루스벨트 여사가 이승만은 20세기의 예언자다. 펄벅 여사와 함께 이승만을 높게 평가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착한 줄 알았던 일본한테 공격을 당해서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게 당황스럽죠. 아니, 우리 미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은 왜 일본의 침략 계획을 미리 탐지하지 못했냐? 왜 우리는 일본에 속고 있었냐? 우리를 오랫동안 속인 일본의 정체는 뭐냐? 미국에서 충격을 받아갖고 다시 일본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본을 공부하기 위해서 누구 책을 읽었을까요? 이승만의 책을 미국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양을 사서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 미국 병사들에게 나눠주게 돼. 야, 일본 놈들이 이런 놈들이래. 이승만 이 책이 전쟁을 예언한 책이야. 이승만을 비웃었던 미국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승만 책을 사서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 병사들한테 나눠줘요. 그럼 미국에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은 옛날에 주말에 영화 많이 나오던 콰이강의 다리라는 영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콰이강의 다리가 저 버마, 미얀마 정글에서 일본과 싸우는 영국군의 얘기죠. 미국도 일본과 싸우고 영국도 일본과 싸우게 돼요. 그 영국 사람들도 야,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 미국이 어떤 나라냐? 일본이 어떤 나라냐? 찾아보니까 이승만의 책이 있어요. 이승만의 책이 영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돼요. 미국, 영국에서 잘 팔리니까 이 책이 프랑스에서도 출판돼요. 한국 사람이 영어로 쓴 책이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죠. 그리고 이승만이 오랫동안 일본이 미국을 친다,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봤던 그 이승만의 말을 미국이 귀담아 듣게 돼요. 그 이승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1943년 미국 주도로 연합국이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한국은 곧바로 독립시킨다.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결국 이승만의 구상 그대로 우리 힘으로 일본을 못 물리치지만 미국이 일본과 전쟁해서 일본을 물리치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을 건국한다. 그 40년에 걸친 구상이 그 이승만의 계획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승만은 첫째, 일본 문제를 놓고 미국과 싸웠어요. 그래서 미국한테 미친놈 취급을 40년 당하다가
결국은 미국을 설득해서 이승만의 말대로 일본과 전쟁이 나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일본을 물리치게 됐어요. 자, 두 번째로 이승만과 미국이 또 부딪히게 됩니다.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을 때 필생의 대적이 등장해요.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요, 전 세계 지식인들이 열광을 하게 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공장은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만민평등의 세계공산화요, 우리가 잃을 것은 억압과 압제의 쇠사슬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쓴 책에 나와요. 글자와 말로 보면요, 공산주의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아니,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서 투쟁해서 억압과 압제의 채찍질,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먹고 사는, 빈부 귀천이 없는 모두가 평등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누가 봐도 감동적입니다. 전 세계 지식인들이요, 이 공산주의 혁명에 열광해요.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가운데 딱 한 사람, 이승만만 공산주의를 반대하게 돼요. 역사상 최초의 반공연설을 한 최초이자 최고의 반공주의자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왜 공산주의 싫어했을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위배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공산당은 반드시 망한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부터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공산당은 망한다고 연설해요. 2014년 작년에 1월 달에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뉴스에 그 신년사 중요한 대목이 나왔어요. 그 신년사에 김정은이가 뭐라 그랬냐면요, 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당이 결정하는 대로 결정하고, 당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자. 이게 공산주의예요. 내가 이 동네에서 살까 다른 동네에서 살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결정해줘요. 내가 이 직업을 택할까 저 직업을 택할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결정해줘요. 인간의 자유가 없고 공산당이 결정해 주는 대로, 당이 결정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당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게 공산주의. 지금도 북한에서는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인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1917년에 이승만이 연설했습니다. 지금부터 98년 전이에요. 저는 요즘도요, 탈북자 구출 사역을 계속 하니까 이승만의 이 연설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계속해서 체험해요. 북한 살다가 탈출해서 대한민국 탈북 동포들 만나서 물어봐요. 북한 살다가 남한에 오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10명한테 물어보면 8명, 9명, 어떨 땐 10명이 다 뭐라 그러냐면 자유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승만이 뭐라고 했냐면 자유를 안 주기 때문에 망한다. 지금 탈북자들 그 얘기를 그대로 해요. 대한민국 오니까 자유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럼 제가 또 물어봐요. 자유에도 종류가 많아요?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종교의 자유, 종류가 많은데 그 수많은 자유 가운데 어떤 자유가 제일 좋습니까? 물어보면요, 제 강의를 인터넷에서 들으신 분들은 정답을 알고 계시죠? 못 들으신 분들 가운데 오늘 이 강의 처음 들으신 분, 자, 북한 동포들한테 다양한 종류의 자유 가운데 제일 좋은 자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종교의 자유. 와, 한국 사람이 그렇게 종교심이 강하면 목회가 쉽겠죠. 또 무슨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또 무슨 자유 있을까요? 찍어보세요. 네? 직업의 자유. 좋습니다. 또 무슨 자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하신 얘기가 다 맞는데요, 정답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사시는 분은 이 정답을 도저히 맞출 수 없어요. 무슨 자유냐면요, 은행에서 돈 찾는 자유예요.
우리는 은행에 내 돈 100만 원을 넣었다가 그건 내 돈이니까 내가 찾는 게 자유라고 생각 안 하죠. 그건 당연하죠. 북한에서는요, 은행에 내 돈을 넣었어요. 그 돈을 내가 찾는 거 누가 결정하죠?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하는 거예요. 내 돈이지만 그 돈을 찾을지 안 찾을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건 당이 결정해야죠. 은행에 내 돈을 100만 원 넣었는데 그 돈을 찾으려면요, 당 간부한테 뇌물을 줘야 돼요. 100만 원 찾는데 30만 원 들고 40만 원 들고 50만 원도 들어요. 그럼 수수료가 30%에서 50%면 너무 비싸죠? 그래서 북한 여자들이 당 간부한테 몸을 바쳐요. 김정일이가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최후로 마지막 나쁜 짓 한 게 화폐개혁이라는 거죠. 화폐개혁이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새 돈을 나눠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 화폐개혁을 했으니까 오늘부터 나눠주는 새 돈만 합법적으로 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은행에 들어가 있는 내 돈은 새 돈으로 넣은 건가요? 헌 돈으로 넣은 건가요? 오늘 새 돈이 나왔으니까 어제까지 예금한 건 전부 헌 돈이에요. 그거는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화폐개혁이란 이름으로 전 국민의 재산을 여러 차례 강탈했죠. 그리고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요, 돈의 가치가 없어요. 돈 은행에다 넣었다가는 이거 언제 찾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 동영상 뭐 유튜브에 떠도는 거 보면 탈북한 동포들이요, 이 돈을 감추기 위해서 여자들이 돈을 항문에다가 집어넣고 자궁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또 그 자궁에다 감춘 돈을 뺏으려고 그 보위부 북한 감옥에 있는 그 간수 이런 녀석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자들을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대변을 보게 해요. 빨개 벗고 쪼그려뛰기 해라. 쪼그려뛰기. 왜? 그럼 항문하고 자궁에 쑤셔놓은 돈이 빠지니까. 그렇게 돈 뺏길까 봐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그 탈북 동포 글을 읽어보니까 자궁에 넣어서 계속 감추다가 더 이상 감출 수 없으니까 이 돈을 먹어요. 한 장씩 펴서 먹고 음식물 먹지 않고 참아요. 배고파도 참다가 도저히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음식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이 대변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돈을 다시 씻어가지고 그 돈을, 대변으로 나온 돈을 씻어서 말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삼켜요. 그냥 뱃속에 들어가다, 원래 자궁에 감췄다가 뺏길 것 같아서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대변으로 나왔다가 그걸 씻어서 말린 지폐를 한 장씩 삼키는데 이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겠어요. 거기다가 이 목구멍을 지나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폐 한 장을 삼키는데 1시간이 걸린다는. 그러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돈을 삼켰다는 얘기, 어느 탈북자의 간증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돈을 은행에 맡겨두면 되지? 그걸 왜 항문에다 넣었다가 삼켰다 그럴까요? 은행 돈 맡겼다간요, 그 돈을 찾는 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이 결정하는 거지. 돈 찾느라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러다 대한민국 따와갖고 제가 가르쳐줘요. 야, 카드 딱 넣고 비밀번호 띡띡띡띡 누르면 돈이 확 튀어나와. 뭐라 하냐면, 에이 목사 선생, 사기치지 말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목사가 무슨 사기를 쳐. 내 말이 맞다니까? 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딱 가갖고요, 카드 넣고 띡띡띡띡 돈이 탁 나오면 누볼이 확 터져요. 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나. 그때 복음을 전해야 돼. 주님은 너를 사랑하셔. 뭐 이러면 다 믿어요. 그냥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고. 전도하기 제일 좋은 타임이에요. 한번 저희 같이 일하는 탈북자한테 심부름 시켰어요. 카드 주고 30만 원만 찾아와. 은행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5분 만에 와야 되는데 이게 한 30분 만에 와요? 난 얘가 한국 와서 어디 길을 잊어먹고 다치지 않았나? 나 걱정돼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늦었어? 근데 뭐 싱글벙글이 얼굴이. 난 걱정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냐 물어봤더니요, 카드를 딱 넣고 비밀번호 누르면 돈이 탁 튀어나오는 순간, 아, 그때 막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난다는, 그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그 30만 원을 찾는데 카드를 넣고 찾으실 금액 30만 원 이렇게 누르면 한 번만 행복하고 끝나잖아요. 카드를 넣고 찾으실 금액 10,000원, 10,000원 나오면 야, 행복하다. 또 카드를 넣어 찾으실 금액 10,000원, 그럼 30번 행복한 거야. 제가 본 탈북자들이 한 3-4달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국 와서 3-4달을 10,000원씩 찾아요. 그러다 몇 달 지나면 이제 익숙해져 갖고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찾죠. 돈도 못 찾게 하는, 자기가 고생해서 번 돈을 쓸 수 있는 자유도 없게 하는 그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기 때문에 망한다. 이승만은 세상을 이렇게 영적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승만의 예언 그대로 자유를 안 준 공산당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승만이 너무 시대를 앞서가가지고 이승만은 공산당 저게 나쁜 거고 망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이승만 혼자 생각이었고요. 전 세계는 공산주의를 좋아했어요. 똑같은 거죠. 이승만은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한다. 결국 그 말이 맞았지만 그 전쟁 날 때까지 40년 동안 이승만은 미친놈 취급당했어요. 미국은 일본과 친하게 지내다가 한 방 맞고 뒤늦게 이승만의 위대함을 인정했어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승만은 공산주의 나쁜 거고 망한다 그랬는데 전 세계는 공산주의가 다 좋은 건 줄 알았죠. 이게 공산주의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그리는 화가가 누굴까요? 찍어보세요. 누굴까요? 대답을 뭐 몇 분이 좀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죠? 누구 같으세요? 그렇죠.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미술을 잘 몰라도 어딘가 좀 괴상한 게 피카소 비슷하죠? 피카소스럽죠? 이 지금 군인들이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막 죽이고 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이 학살. 어느 나라에서의 학살일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한국에서의 학살이에요. 6.25 전쟁 때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민중을 잔인하게 학살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미 영화예요. 피카소는 이건 말고도 스탈린, 소련을 찬양하고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욕하는 그런 그림 여러 편을 그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죽을 때까지 공산당원이었어요. 또 해리 덱스터 화이트, 세계적인 경제 지도자. 누군지 잘 모르시죠? 그러나 이 사람이 만든 단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1997년 한국 경제가 휘청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IMF 사태. IMF, 국제통화기금이란 단체를 만든 미국 재무부 고위 관료 해리 덱스터 화이트가 비밀 공산당 간첩이었어요. 또 한 사람, 엘저 히스.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은 처음 들어도 엘저 히스가 만든 단체는 다 알아요. 그 단체 사무총장이 한국인 반기문 씨죠. 무슨 단체? UN. IMF, UN 같은 세계적인 단체를 만든 사람들이요, 소련 공산당 간첩이었어요. 그 왜 간첩이 됐을까요? 소련에서 사람 보내가지고 야, 간첩질 좀 해줘. 포섭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썩어 빠진 자본주의 미국은 망하고 공산주의 소련이 승리할 것이다. 그게 역사의 순리다. 공산주의가 이길 거라고 봐갔고요. 피카소 같은 세계적인 화가, IMF, 국제통화기금 만든 해리 덱스터 화이트,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 UN을 만든 실무자 엘저 히스, 이런 사람들이요, 스스로 공산주의자가 돼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소련이 세계를 정복하게 될 거니까 소련 편에 서자. 미국 정부의 중요한 정보를 소련한테 빼돌렸어요. 이렇게 전 세계가 공산주의 열광할 때 이승만이 혼자 반공을 외쳐갖고 또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죠. 자, 이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승만의 절친 메가더, 저 선글라스를 쓴 사나이 존 하지가요, 1945년 9월에 미군을 이끌고 한반도에 상륙한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저 존 하지가 1945년 해방부터 48년 건국까지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그때 미군이 우리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그 3년을 미군정 기간이라 그래요. 미군정 최고 책임자가 존 하지 중장이었어요. 이때 미국의 정책은 친공입니다. 공산주의가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과 제일 친한 동맹국이 소련이었어요. 미국과 소련이 동맹을 맺고 일본을 물리쳤고 독일을 물리쳤습니다. 그게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소련이 연합군이었어요. 그냥 연합군 정도가 아니고요, 미국은 소련 앞에 늘 미안한, 소련이 뭔가를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 사람들이 아주 야갔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소련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독일군이 굉장히 막강해갖고요,
그냥 내버려 뒀으면 아마 소련이 독일 손에 망했을지도 몰라요. 미국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독일이 소련을 물리치면 독일이 더 강해지겠죠. 그럼 강해진 독일이 이번엔 어디로 쳐들어오냐면 미국으로 쳐들어오게 돼요. 그럼 미국 사람이 일본하고 싸우느라고 지금 30만 명이 죽었는데 독일하고 싸우느라고 또 미국 젊은이들이 죽게 돼요. 그러면 미국 젊은이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미국이 소련을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미국이 무기 대여법이라는 거 만들어 갖고요. 미국의 무기를 소련한테 공짜로 마구 나눠줬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겉으로는 소련을 도와준 거지만 사실은 소련이 방파제가 되고 총알바지가 된 거죠. 소련 사람이 미국 무기로 싸웠어요. 그 무기는 미제 무기인데 총 맞아 죽은 사람은 소련 사람이에요. 2차 세계대전 딱 끝난 다음에 계산해 보니까 독일, 일본과 싸우다가 죽은 미군은 30만 명, 죽은 소련 사람은 2,700만이에요. 그럼 미국은 소련이 망하지 않고 소련이 강해져서 끝까지 독일과 싸우도록 뒤에서 소련한테 무기만 대줬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 소련 입장에서 미국이 얄밉겠죠. 야, 니네 동맹국이라 그러면서 막상 총 들고 싸우다가 총알바지 돼서 2,700만 죽은 건 우리 소련 사람이고 미국 니는 뒤에서 그냥 무기만 찍어서 나눠주고 야, 동맹국이 같이 싸워야지 그럴 수 있냐? 소련이 한마디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안하죠. 여긴 30만이 죽고 저기 2,700만이 죽었으니 누가 봐도 미안해요. 그러니 미국과 소련은 같이 싸운 전후에다가 동맹국에다가 미국이 자기 나라 국민 살리려고 얕게 굴었기 때문에 소련한테는 좀 약간 늘 좀 미안한 위치에 있는 수세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에 대한 정책도요. 존 하지도 미국 정부의 명령을 따르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자, 한반도 정책 어떻게 하느냐. 우리 친구 소련과 협력한다. 미국의 친구 공산당을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국가, 공산주의와 협력하는 국가로 세워야 된다. 이게 당연히 미국의 방식이죠. 왜? 미국하고 소련이 친했으니까. 또 소련의 요구를 미국이 물리칠 수 없었으니까. 당연히 미국은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나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또 이승만이 딴지를 걸죠. 야, 니네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 떨어뜨려서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준 건 고맙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비록 식민지고 힘이 없는 나라지만 5,000년 역사를 가진 당당한 자주 독립국이다. 저 흉악한 일본 놈들한테 36년 잠깐 나라를 뺏겼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강대국이 정해준 대로 갈 순 없다. 너네 미국은 공산주의 받아들이라 그러는데 대한민국 공산주의 받아들이면 망한다. 공산주의 잘못된 거다. 대한민국은 반공국가로 간다. 그리고 이승만이 미국하고 싸워요. 그러면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디오 연설만 하면 소련을 비난하고 공산주의를 비난하고 소련하고 손잡아서 공산화 비슷한 나라를 세우려는 미국을 비난해. 니들이 강대국이라고 말이야. 대한민국을 미국 입맛에 맞는 나라를 세울 수는 없다. 우리 민족의 생존을 지키는 당당한 자주독립국가 세워야 된다. 아니, 그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요. 그것도 독립도 안 한 식민지 출신의 못 사는 나라 지도자가 아니 대한민국이 힘이 있어서 일본 물리쳤습니까? 미국이 원자폭탄 떨겨가면서 해방시켜줬더니 미국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존 하지가 화가 나가지고 1946년 6월 3일 공개적으로 연설해요. 이승만은 한국 정치가들 중에서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며 나는 그가 유일한 인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공산주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한 그는 한국 정부 내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인물인 건 맞지만 입만 열면 우리 친구 공산당을 욕하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한 대통령을커녕 장관 자리도 안 준다. 이러고 하지가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근데 이승만이 아니 미국 너희 놈들이 뭔데 강대국이라고 감히 대한민국을 니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냐? 이승만이 또 하지를 비난해요. 존 하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승만을 사실은 이제 암살해 버리려고 그랬는데 또 죽이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이승만을 붙잡아다 감옥에 가둘까?
그랬다간 독립투사 이승만 존경하는 한국 사람 폭동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감옥에 가두고 싶었는데 가둘 수가 없으니까 대신 이승만의 집을 감옥으로 만들어요. 그걸 가택연금이라 그러죠.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해요. 이승만에게 전달되는 모든 우편물을 차단해요. 전화선을 끊어버려요.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지도자를 대놓고 탄압한 사례가 없어요. 미국이 탄압하고 미국이 제거할 계획까지 세웠던, 미국이 제일 핍박했던 유일한 지도자가 이승만입니다. 미국말 안 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나라 초중고 대학교까지 이승만은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다, 이렇게 가리키죠. 이게 역사가 정반대로 왜곡된 거예요. 그 미국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승만이 계속 싸워요. 미국만 이승만을 괴롭힌 게 아니겠죠? 한때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 정당 남로당원이요, 많을 때 한 700만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남한 인구 2천만 가운데 700만, 국민 3명 가운데 1명이요 공산주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공산당 선전에 넘어갔어요. 아니, 그런 판인데 이승만이 일만 열면 때려잡자 공산당,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이승만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이승만을 몇 번 암살하려고 그래. 이승만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거기다 총을 쏴요. 총알이 빗나가는 바람에 살아납니다. 이승만 박사가 도남장이라는 집에 살았는데요, 그 도남장 집 부엌에 폭탄을 설치했어요.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발견이 돼갖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이승만 박사 워낙 가난하고 청렴하신 분이라 자기 집 한 채 없었어요. 기업가가 집을 이승만 박사에게 전세를 내줬는데 그 집에서 폭탄이 나왔으니 집주인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유, 박사님, 나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폭탄 터지면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아니, 나 집 한 채인데 그거 날아가면 안 됩니다. 집을 좀 비워주십시오. 한겨울에 그 집에서 쫓겨나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구한 집이 서울 한강나루 마포장이라는, 마포에 한강변에 집을 한 채 구해요. 근데 그 집 밑으로 강이 지나가요. 그러니 겨울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강바람이 쌩쌩 불어요. 강가에 있는 집인데 수도가 없어요. 동네 우물까지 이 70 노인네가 질통을 지고 추운 겨울에 물을 길어다가 날라요. 질통 지고 물을 길어다가 나르면서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도 끝까지 미국과 싸워요. 대한민국은 절대 공산주의 받아들이면 안 된다. 공산주의 받아들이면 나라 다 망한다. 이렇게 이승만과 미국이 목숨 걸고 처음에 일본 놓고 싸웠고 두 번째 공산주의를 놓고 싸우고 있을 때 전 세계 역사가 요동을 칩니다. 전 세계 40개국 역사가 똑같아져요. 어떻게 똑같아지냐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정치인 A, 좌파냐 우파냐 그거 너무 따지지 말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생각도 다르다. 좌파든 우파든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똑같으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좋은 나라 만들자. 이게 A예요. 그냥 너무 공산주의고 뭐고 따지지 말고 힘을 합쳐 좋은 나라 세우자. 이게 A, 좌우 합작이라 그러죠. B, 이승만 같은 사람. 당신의 아들이 공산주의자면 그 아들 때문에 집안 망한다. 그러니까 호적을 팔아. 당신의 동생이 공산주의자면 당신 동생이기 전에 훈련받은 테러리스트, 나라를 망치게 할 매국노가 된다. 형제 인연을 끊어라. 이게 B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A를 선거하면 A를 찍었을까요? B를 찍었을까요? 아니, 뭐 호적을 팔아, 부모 자식의 인연은 끊어라. 너무 하잖아요. 아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지 말이지. 뭐게 공산주의자라고 그렇게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건 지나치다. 전 세계가 이승만, 극우, 반동, 파시스트, 저 전쟁광, 이승만 같은 사람 아주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었고요. 전 세계 40개국에서 좌파냐 우파냐 따지지 말자. 힘을 합쳐서 좋은 나라 세우면 된다. 좌우 합작 국가를 세워요. 그 처음에 정부를 만들 때는 좌파 우파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좌우 합작 국가가요, 6개월에서 1년 지나는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좌우 합작에서 우파 지도자가 갑자기 실종당하고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끌려가서 고문당한 다음에 정계 은퇴해버려요. 저절로 우파가 없어져 버려요. 좌우 합작이었는데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우파를 제거한 거죠. 좌우 합작이
좌파 연립정부가 돼요. 좌파 안에서도 공산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진보주의자 다양한 흐름이 있어요. 같은 공산주의 안에서도요. 소련의 지령을 따르는 소련파 공산주의, 공산주의지만 소련 지령 안 따르고 자기 민족 독자 노선을 고수하는 독자적, 민족적 공산주의, 공산주의 안에도 파벌이 많아요. 좌우 합작해서 우파가 싹 없어지고 좌파 연립이 됐는데, 좌파 연립에서 6개월 1년 지난 사이에요. 소련파 공산주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암살, 교통사고, 실종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국민들은 처음부터 공산화 국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해서 세운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100개국 이상이 어떻게 됐느냐? 좌우 합작해서 좌파 연립에서 소련의 지령을 따르는 꼭두각시 공산 정권이 돼요. 이게 공산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좌우 합작하면 좋은 얘기 같지만 그게 믿긴 거죠. 대표적인 이런 나라 소련이 아니라 북한이 처음 세워질 때요. 김일성을 데리고 들어온 소련 장교가 평양에 딱 들어와서 뭐라고 썼냐면, 평양은 조만식 판이었다. 평양 최고로 인기 있었던 인물은 조만식, 우파, 기독교, 민족주의자,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고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와갖고 조만식 선생한테 절을 12번도 더 했어요. 평생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평생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북한에서 최고의 세력 1위는 우파, 기독교, 민족주의자 조만식. 두 번째로 힘이 센 세력이 현준혁이라는 사람은요, 우리 조선이 배출한 최고의 공산주의 이론가예요.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지만 그러면서도 또 우리 민족을 사랑했어요. 소련 지령을 따른 이런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기독교도 존중하고 조만식 선생한테 깍듯이 예의를 갖췄던 학식 있는 인격적인 공산주의자였어요. 그 두 번째가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 현준혁. 세 번째 세력이 소련이 꼭두각시로 세운 소련파 공산주의자 김일성 소련군 대위. 세 세력이 힘을 합쳐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조만식 선생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게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실종. 현준혁 회의를 마치고 오는데 자동차가, 그때만 해도 자동차가 빨리 못 다녔어요. 자동차가 가다가 커브를 틀 때가 되면 속도를 낮춰야 돼요. 너무 빨리 가면 차가 뒤집어지니까. 옛날 구닥다리 차죠? 커브를 트느라고 자동차가 천천히 저속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괴한이 현준혁이 탄 차 앞에 올라가갖고 가슴에다 대고 빵빵빵 총을 3방 쏴서 죽였어요. 누가 죽였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랭킹 1위 조만식 실종, 2위 현준혁 의문의 암살, 3위 김일성이 어버이 수령이 돼갖고 아들 손자대까지 물려줬어요. 북한이 전형적인 그 공식을 따랐습니다. 좌우 합작에서 좌파 연립에서 공산, 소련의 지령을 따르는 꼭두각시 독재. 전 세계 40개국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제야, 야, 소련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잘못하면 우리 미국도 맥힌다. 저 공산주의 놈들이 그냥 합작하자 그래서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야, 이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구나. 미국이 정책을 바꿔요. 이분 우리 한국의 은인입니다. 1947년 3월 12일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 역사에 유명한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해요. 그건 뭐냐? 1917년 공산주의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요 트루만 대통령 이전까지 1947년까지 30년 동안 미국의 정책은 친공, 공산주의는 우리의 친구다. 트루만 대통령이 아니다. 공산당이랑 손잡아서 합작했다가 전 세계가 다 공산화됐다. 이 공산주의자랑 손잡았다가는 우리 미국도 위험한다. 공산주의는 손잡고 대화하고 협상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적이다. 미국은 이제부터 반공이다. 트루만이 미국 정책을 뒤집어서 미국의 친구였던 소련을 미국의 적이라고 선언해요. 오늘날 이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아요. 왜? 트루만이 소련과 싸운다 정책을 세우고 40년 동안 미국이 소련하고 싸웠더니
소련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공산주의를 해치운 위대한 지도자 존경받아요. 이렇게 미국 정책이 친공에서 반공으로 딱 바뀌니까 뒤집어지니까 이승만에 대한 미국의 대접도 정반대로 뒤집어지겠죠. 그전에는 이승만 저놈 왜 이렇게 입만 열면 때려잡자 공산당이야. 쟤 왜 이렇게 과격해? 이러다가 맞다. 이승만 말을 진작에 들었으면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공산화돼 갖고 그 수천만 수억의 국민들이 고생 안 했을 거다. 이승만을 지원해서 대한민국은 반공국가로 세워야 된다. 미국이 입장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이승만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이 대한민국 재밌는 나라예요. 전 세계 딴 데도 없는 4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나라 세울 때부터. 첫 번째, 오늘 제가 오후에 말씀드렸죠. 전 세계 200개국 가운데 나라 세울 때 지도자들이 모여서 통성 기도하고 세운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뭐 미국, 영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기도하면서 세웠을 것 같죠? 미국 지도자들이 집에서는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했죠. 그러나 모이면 회의를 했습니다. 아니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치를 해야지 무슨 부흥회하는 것도 아니고 왜 기도를 해요? 대한민국만 국회를 만들면서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첫째, 전 세계 유일하게 기도하면서 세운 기독교 국가. 둘째, 대한민국의 특징은 전 세계 유일하게 나라 세울 때부터 반공이었어요. 미국은 30년 동안 친공이다가 30년 만에 반공으로 돌아섰는데 대한민국만 기독교 반공 국가로 건국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미국 국무부 차관보 힐드링. 이 힐드링이 담당한 게 뭐냐면요. 피점령국가 담당. 피점령국가라는 얘기는 식민지였던 나라죠. 다른 나라한테 점령당했던 나라를 뺏긴 적이 있는 식민지 국가 담당 미국 고위 관료예요. 그러니까 이 힐드링이 이 사람 말 한마디에 따라 전 세계 수십 개국 수천만 수억 인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힐드링이 저 나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미국이 원조를 퍼부어서 그 나라 발전해요. 힐드링이 저 나라 미국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포기합시다. 그럼 그 나라 그냥 굶어야 돼요. 전 세계 약소국 수십 개를 주무르는 아주 중요한 관료 힐드링인데 이 사람이요. 이승만과 미국이 서로 싸울 때 중간에 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힐드링 차관보가 생각해 볼 때 이승만을 만나 얘기해 보니까 이승만 말이 맞아요. 힐드링이 속으로는 이승만을 지지했어요. 근데 미국 입장은 친소, 친공이거든요. 이 사람 미국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미국 지도자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미국의 말을 따르자니 이게 틀렸고 틀렸다고 또 국가정책을 반대할 수도 없고 속으로는 이승만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그러니 그걸 또 이승만을 편들어 줄 수도 없고 미국과 이승만 사이에서 이분이 교묘하게 줄타리를 해요. 그러면서 슬쩍슬쩍 이승만을 도와줬던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이지만 미국 편이 아니라 슬쩍슬쩍 이승만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이승만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다가 나중에 미국과 이승만이 같은 반공이란 배를 타게 되니까 그제서야 힐드링이 1949년 자기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승만은 강대국 소련에 대한 미국의 편법적인 방법을 버리겠다. 저 소련은 강한 나라니까 될 수 있으면 미국이 소련을 존중하고 부딪히지 말자. 강하다는 이유로 옳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와 친하게 지내려는 그 미국의 편법적이고 잘못된 정책을 식민지 약소국의 지도자 이승만이요 미국의 강대국에 대한 정책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미국의 고위 관료가 했어요. 동시에 약소국 한국에 정당하고 의로운 태도를 취하겠다. 미국 입장에서는 코리아 그 조그만 나라 공산화 되든지 말든지 우리가 소련하고 친하게 지내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지 뭐 한국 같은 나라 뭐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데 공산화 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 원래 미국은 이랬는데요. 이승만이 그게 강대국 미국이 할 짓이냐? 약소국 한국의 정당하고 의로운 태도 한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반공국가 세워야 된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입맛에 맞는 나라가 아니라 한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나라가 돼야 된다.
약소국 한국에 정당하고 의로운 태도를 취하겠다. 이승만은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이게 미국 사람의 평가예요. 미국이 이승만이 미국 앞잡이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미국보다 30년 먼저 가서 거기서 기다리면서 미국을 야단치고 미국을 꾸짖고 미국과 싸워서 미국의 멱살을 잡고 대한민국을 도와주게 만들었어요.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랬고 공산주의 자유와 관계에서 그랬고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승만이 구걸한 게 아니에요. 미국보다 먼저 가서 미국을 가르쳤어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편을 들게 만들었어요. 미국 최고의 지도자는 이렇게 평가해요. 전 세계 수십 개국의 운명을 주물렀던 피점령 국가 담당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평가예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 여기 제가 안 썼는데 이승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이름을 쫙 썼어요. 자기를 찾아와서 저 멍청한 미국 대통령하고 미국 정부가 왜 바보같이 소련 공산당 놈들한테 속아 넘어간지 모른다. 공산당 놈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다. 미국이 이러다 공산당 때문에 큰 코 다친다. 라고 감히 이 강대국 지도자한테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싸우면서 설득하려고 들었던 한국 정부 관료들 이름을 쫙 썼어요. 임병직 누구 이승만 쫙 쓰면서 결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위대한 십자군 운동이었다. 이게 미국 고위 관료의 평가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미국의 구호물자를 받아서 먹고 산 나라가 100개가 넘어요. 미국이 가난한 나라 열심히 도와줬거든요. 근데 미국의 구호물자 받아서 먹고 살았던 가난한 나라 가운데 지금 부강한 선진국이 돼갖고요,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로, 가난한 나라 도와주는 나라로 변신한 단 한 개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아니, 똑같이 도와줬는데 왜 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도 도와줘야 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대한민국은 똑같이 도와줬는데 왜 대한민국만 잘 살게 돼가지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돼서 전 세계 누비면서 도와주는 나라가 됐느냐? 우리 한국은 그걸 별로 의문스럽게 생각 안 하지만 미국은 그걸 연구해요. 우리가 돈 뿌렸는데 다 안 됐고 한국만 잘 됐으니까 왜 잘 됐느냐? 미국 사람들의 결론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이 말. 대한민국은 비록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식민지 출신이어서 절대적으로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출발에서부터 위대했다. 다른 나라는 자기 힘이 없이 미국 바지가랑이 붙들고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사정하면서 구걸해서 받아먹었지만 대한민국은 비록 힘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조차도 당당했다. 미국을 가르치면서 도움을 받았다. 그런 우수한 국가였기 때문에 대한민국만 발전한 게 당연하다. 그게 미국 사람의 평가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위대한 업적이기도 하죠. 요게 이승만 대통령이 뭐 내일 그 일까지 할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하신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 요 한 장이 이승만의 업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큰 나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한 250배쯤 돼요. 우리나라 250배 된 저 큰 나라가 지금 없어진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입니다. 요 소련 주변의 나라 보세요. 유럽 20개, 아시아 20개, 여기 뭐 몽골, 중국, 북한, 이쪽에 뭐 베트남, 또 캄보디아, 라오스, 중앙아시아 국가들, 소련 옆에 있는 유럽 20개, 아시아 20개, 소련 옆에 있는 40개국이 다 공산화됐어요. 근데 보세요. 소련 옆에 있으면서 공산화 안 된 딱 하나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왜 대한민국 공산화 안 됐을까요? 여기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승만의 위대한 업적이에요.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 공산화 시키는데요, 별로 힘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좌우 합작? 거기서 좌파 연립? 공산 독재 국가. 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국민들한테 좌우 합작 국가 세웁시다.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좋은 나라 만듭시다. 국민들이 다 찍어줘요. 그럼 뒤에서 우파 제거해버리고 뒤에서 소련 말 안 듣는 놈 제거해버리면 금방 공산화됩니다. 소련이요?
이 주변 40개국을 공산화시키는 데는 별로 힘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소련이 공산화시키려고요, 제일 힘을 많이 들였던 나라 중에서 하나, 제일 많이 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소련이 진짜 갖고 싶었던 땅, 그게 어디냐면 여기예요. 사실은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소련이 갖은 애를 다 썼어요. 갖은 애를. 상해 임시정부에도요, 지금 돈으로 한 20억 정도 소련이 자금을 대줍니다. 제가 그 경상남도 진주 가갖고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소련 모스크바 은행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대줬기 때문에 저 소련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이 조선 땅의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 경상남도 진주까지 소련 공산당의 혁명 자금, 공산화 자금이 여기까지 흘러왔을 겁니다 라고 제가 강연을 했어요. 강연 끝나자마자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본인이.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 저희 집안에 참 비밀스러운 일이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셨대요. 근데 공산주의 계열이셨던 모양이에요. 그 장로님이 아주 6살인가 7살 때 아버지가 보여주더래요. 야,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소련 돈이야. 저 멀리에 소련 땅에 모스크바라는 데가 있는데 그 모스크바 은행에서 혁명을 위해서 돈을 여기 진주까지 보내줬어. 이제 우리가 혁명을 할까? 혁명은 뭐죠? 공산한다는 얘기죠. 소련이 여기까지 공산화시키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왜? 여러분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련 북쪽에 있는 바다는 겨울 되면 다 얼어요. 바다가 얼면 무역을 못하니까 강대국으로 뻗어나가는데 한계가 있죠. 소련이 제일 갖고 싶었던 게 뭐냐면 부산이에요. 부산. 소련이 만약 부산까지 진출했으면요, 부산을 통해 태평양으로 뻗어나가게 돼요. 만약에 소련이 부산까지 점령했으면 오늘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은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 됐을 거예요. 세계는 공산화됐을 겁니다. 그 소련이 여기까지 그렇게 오고 싶었어요. 여기 블라디보스톡이 얼지 않은 항구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면요,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소련 민족이 한반도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요, 한반도는 요리에 비유하면 캐비어 요리, 철갑 상어알 요리다. 저는 안 먹어봤는데 그 철갑 상어알 요리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요리라 그래요. 한반도는 어떤 거냐? 그냥 뭐 짜장면, 무슨 뭐 붕어빵 이 수준이 아니고요, 철갑 상어알 요리. 세계에서 제일 비싼 요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 소련이 어떻게든지 이제 한반도를 차지해야 세계를 제패한다는 거예요. 그 소련이 여기에 차지하려고 갖은 애를 다 썼어요. 근데 여기서 북한까지 왔지만 딱 이승만이 대한민국은 반공국가로 간다. 그래서 공산화를 막아냈습니다. 소련 옆에 40개국이 다 공산화됐는데 이승만 혼자 고집 부려가지고 혼자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나라 전 국민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를 때 국민들을 설득해서 공산당을 막아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웠어요. 이게 위대한 업적입니다. 어떤 나라가 공산화됐느냐? 유럽의 폴란드, 동독,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몰도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체첸,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다게스탄,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많은 나라가 공산화됐는데요, 대한민국만 공산화를 막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죠. 제가 이 이승만의 공산화를 막은 역사를 생각해보면 항상 떠오르는 성경 구절,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이시죠? 요 한 구절 안에요, 남한과 북한이 다 들어있어요. 이 성경책이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이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야. 몇 자 안 되는 성경 한 구절에 남한과 북한의 모든 인생과 운명과 역사가 송두리째 다 들어있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똑같이 그 말씀에 의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는데 여호와가 아니라 공산주의, 김일성 수령, 김일성을 신으로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신으로 숭배해서 똑같은 우리 민족인데 북한은 아주 비참해졌어요. 북한의 20살 청년의 몸무게와 남한의 11살 꼬마의 몸무게가 똑같아요. 북한 20살 대학생 평균 몸무게가 남한 11살 초등학교 4학년생 평균 몸무게랑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남한과 북한이 조상이 같아요. 유전자 검사하면 DNA도 같습니다. 혈통도 같아요. 문화도 같아요. 언어도 같아요. 같은 민족인데 체중과 키는 평균 신장 15cm가 차이가 나고요. 몸무게는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반토막이에요. 북한의 20살이 남한 오면 11살짜리가 돼요. 아니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체형 자체가 달라졌을까요? 이유는 하나. 남한은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됐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믿는 나라가 됐어요. 그게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승만은 세상을 영적으로 봤어요. 성경적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겠죠? 이 강좌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제가 강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을 숭배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이승만을 우상화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잘못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이승만이라는 인간을 숭배할 게 아니고요. 그 이승만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기독교 정신으로 찬란한 업적을 남겨서 전 국민 살려냈는지 그 영적인 비결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비결이 뭐냐면 세상을 성경적으로 봤어요. 세상을 물질적으로 보고 세상을 이기적으로 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그랬으면 그 통찰력이 안 나오죠. 세상을 영적으로 봤어요. 성경적으로 봤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볼 때 귀신 들린 일본 놈들은 전쟁 일으킬 수밖에 없다. 성경적으로 볼 때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공산주의는 언젠가는 망한다. 성경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승만의 신앙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가 봐도 미친 소리인 것 같아도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됩니다. 이승만은 그걸 믿고 40년 동안 일본과 미국 전쟁 난다. 30년 동안 공산주의는 언젠가는 망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요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미친 것 같아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언젠간 돼요. 그게 세상을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말씀의 법칙에 따라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성경적인 게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정반대로요 사람들이 다 맞다 그러고 다 좋아하고 글리가면 잘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망해요. 일본이 전 세계 집어삼킬 것 같았지만 이승만이 일본 놈들 미국하고 전쟁에서 망한다. 40년 만에 진짜 망했어요. 공산주의가 한때 전 세계 3분의 1을 붉게 물들였죠. 하나님 말씀에 위배돼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만든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공산주의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다 망했습니다. 지금 북한 지금 하나 남아있지만 저게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보기도 어려운,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이 공산주의라면 창피해요. 쟤네는 공산주의 망치는 주체사상 2단이지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된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안 된다 그래도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승만의 고독한 투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입니다. 인생의 가장 확실한, 가장 분명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면 언젠가는 됩니다. 이승만이 고독하고 외로운 투쟁 끝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봐서 결국 예언자로 존경받은 것처럼 수많은 민족을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열심히 성경 배우고 성경 암송하고 힘 잘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이 다 흔들리고 자빠져도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이 딱 세워져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존귀한 생애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